목돈이 1억이든 2억이든 주어졌을 때 그 돈이 틀림없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집값을 다시 또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결국 이게 부동산 가격 안 떨어뜨리려고 정말 용 쓰는 거 아니냐. 예,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말 화급한 문제, 초저출산과 관련한 최근에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대응,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의 대응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저출산과 관련한 저출생 대응기획부라고 하는 그러한 총괄부서를 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헝가리식 대응 방법,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 모든 혼인하는 모든 신혼부부에 대해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대출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둘째 아이가 나오면 반액 감면해준다. 뭐 이런 어떤 제안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나경원 당선자가 예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제안했던 그 제안을 다시 들고 나왔죠. 다시 말하면 20년 만기로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빌려주고, 그런 다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나오면 반액도 감면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여보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정말 이 두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셨어요. 일부에서는 뭐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반박 의견도 내셨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제안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일일이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 많은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슈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억이 되었던 2억이 되었던 일시적으로 그 혼인 부부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예 대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주자, 1억 원을 그냥 아예 출산하면 돈을 주자,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헝가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정말 거의 불패 신화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집값은 평균적인 소득 대비 서울 기준으로 하면 한 25배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비싼, 그러한 소득 대비 가장 비싼 집값을 현재 서울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출이 되었던, 아니면 그냥 무료로 그냥 출산하는 그러한 장려책으로 1억이 되었던 2억이 되었던 이렇게 목돈을 만약에 지불하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출산 장려책을 만약 정부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돈이 과연 아이 키우는데 거기에 쓰여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목돈이 1억이든 2억이든 주어졌을 때 그 돈이 틀림없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집값을 다시 또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 부부가 지난해 20만 쌍이 조금 안 되는데 20만 쌍이라고 하고 만약 2억씩 준다고 그래요. 빌려주더라도 일단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만 쌍 곱하기 20만 곱하기 2억 원을 하니까 무려 40조 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 그중에 절반만 흘러가도 무려 20조 원이 흘러 들어간다.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재 주택 가격이 또다시 인플레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맞다 이런 생각을 표시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응원한다 하는 그런 답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치인들이 지금 갑자기 뭐 1억, 2억 이렇게 뭐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목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부동산 가격 안 떨어뜨리려고 정말 용 쓰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거 자기 집값을 올리려고 돈 뿌리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그 여러 그 의견들을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어떤 의견을 드렸는가 하면 이것을 이렇게 목돈으로 드리면 안 되고 차라리 독일식으로 하자.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18년 동안 매달 250유로씩 유아 수당으로서 지급을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6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한 1.56명 정도, 1.5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출산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2.1명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3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0.72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아마 0.7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 인구 고령화가 되고 또 인구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당을 지급하되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2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소년 수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렇지만 따져보면 첫 해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22만 명 정도 태어나고 있는데 많이 태어나도록 우리 장려하는 거니까 30만 명으로 계산하면 첫 해에 우리 1인당 100만 원씩 매달 1년이면 1200만 원 유소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 원 곱하기 30만 명을 하면 얼마 되냐면 3조 6천억 원이 든다. 10년 누적이 되면 36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해도 아니고 10년이 누적돼야지 36조 원 정도 된다. 그냥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출산하는 아동에 대해서 장려책으로 1억을 준다. 아니면 뭐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뭐 1억이든 2억 대출해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일거에 당해 연도에 이게 무려 40조 원 이렇게 돈이 풀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띄우지 않고 정말 지속 가능하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비,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그래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1200만 원의 돈이 나오니까 이 돈 가지고 결국은 대출을 해가 대출 이자 갚는 데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 또 띄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사교육비 또 더 많이 넣어가지고 또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고 또 그래서 과잉 어떤 경쟁을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반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반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 어떤 수당을 지난번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부모가 막 쓸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자. 그런 주장을 많이 여러 가지 그 언론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어떤 그 주장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예 이것을 그냥 목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어떤 국가에서 사용처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갖다가 어떤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분명히 어떤 사용처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다시 말하면 너무 비싼 산후조리원에 이 돈을 쓰지 않도록 하고, 사교육비에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거기에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육아에 필요한 필수 비용, 그런 건 하지 않고 육아에 대한 필수 비용 쓰고, 그리고 장기 저축 계좌라든가 아니면 ISA 계좌 이런 데 돈을 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 이것이 목돈으로 모아서 나중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자산가로, 자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웠고 제가 비슷한 주장을
해왔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정말 필수적인 그러한 교육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또 양육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우리 IRA 계좌 같은 데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저기 점점점 이걸 축적해가지고 부풀 풀려나가가지고 아이가 사회 나갈 때쯤 되면 이게 전체 이게 20년 동안 지급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양육 교육비로 실제 분명한 용도 지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남의 절반 정도는 이런 IRA 계좌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축적해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적립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도리어 1억 2천이 아니라 2억 4천 정도 이상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집값을 높이거나 아니면 교육비 상승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헝가리식으로 하면, 다시 말하면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목돈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집값 상승이고 독일식으로 돈을 나눠주면 교육비 상승 가져온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장치를 어떤 분명히 용도 지정을 하고 또 미래에 계속 이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 나갈 때 목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차제에 또 해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주장도 하세요. 결국은 이거 뭐 목돈으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매달 얼마씩 주든지 결국 돈을 주고 결국은 아이 낳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그러한 정책이냐, 어떻게 인구를 돈으로 사냐, 정말 한심하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더 이상, 물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당연히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우선 당장에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세대, 나의 아이가 성장해서 살아가는 그 사회가 불행한데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우리 아이에게 떠미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가 꿈이고,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제가 행복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또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당장에 우리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독일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라든가 아니면 뭐 캐나다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유소년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거 말고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쓰고 과잉 경쟁하는 그러한 사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육 문제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구 가족부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수당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거 추가적인 제안으로, 이거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니까 뭐 좋은데, 그러면 1년 전에 태어나고 2년 전에 태어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냐, 기존 아이들도 계산에 넣어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과 같이 그래서 모든 걸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유소년 수당을 좀 그래도 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건 결국은 남녀 간의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인끼리의 결혼은 답이 없다. 결국 결혼 이래저래 많이 하지 않고 또 아이도 많이 낳지 못하니까 국제 결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국가가 제 생각에 추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어떤 공감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그 인류가 같이 공동체로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가가 이것까지 추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어떤 국제 결혼도 우리가 포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일단 국민이 너무
너무 불행하고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노인까지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제발 자살률 좀 제발 잡아라. 우리나라가 정말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정말 이 문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 좀 줄여달라. 그래야지 뭐 소비도 하고 가정과 일이 양립이 되고 그래서 결국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데 지금 내가 30대인데 퇴근 후에 뭐 온몸이 녹초가 되는데 여기서 애까지 낳아라? 어떻게 가능하냐? 절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말 이 노동시장도 정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코로나 때 무엇을 했어요? 일단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집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니까 모두 다 일자리로 복귀했나요? 아니에요. 물론 이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업종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서 2, 3일 정도 일하고 2, 3일은 출근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당연히 뭐 일단 출산하게 되면 출산 휴가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그것과 상관없이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일이 좀 일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좀 더 유연화되면 좋겠다. 일자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느냐?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게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졌느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최첨단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걸 갖다가 좀 진취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어떤 그런 어떤 일하는 그런 방식을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이게 뭐냐 결국 우리나라는 남자는 일하는 기계고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그러니까 정말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기득권들이 모든 것을 다 정말 꼭꼭 쥐고 권력 기득권 그리고 어떤 부의 기득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애 낳으면 결국은 나는 결국 흑수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그걸 갖다가 노예 생활을 대물림 시키냐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 기득권이라고 하는 분들 정말 우리 이런 일반 국민들의 말씀을 꼭 들어봐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이거 뭐 저출산 대책 뭐 별거 있나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말 잘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교육 개혁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저출산 문제는 첫 번째는 일자리가 너무 불안정하고 두 번째는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고 세 번째는 너무 지나친 과잉 경쟁 체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개혁은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산업사회에 적절했던 그러한 교육 방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해왔는데 교육개혁 정도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계속 그냥 뭐 단순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학원 뺑뺑이 돌려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는 이런 방식의 교육은 정말 탈피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계속 뭐 그래도 우리가 계속 교육 계획 해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재수해가지고 대학 가는 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재수하면 더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그러한 어떤 그런 법대나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단순 암기 반복하고 시험 보는 요령 가르쳐가지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인데 왜 대학은 유상교육이냐.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까지도 가는데 저는
대학 교육도 저는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저는 우선적으로 저는 국립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국립대에 있습니다만 국립대는 무상교육으로 해야 된다. 대신 사립대는 완전 이원화해서 정부가 너무 간섭도 하지 않고 자율성도 많이 주고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라든가 등록금 책정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하는 방식, 연구하는 방식을 정부가 간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또 다른 어떤 분들이 해주셨고요. 또 중요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막 동의도 많이 눌러주신 게 정말 이 집값이에요. 집값을 잡으면 정말 출산율 이거 해결된다. 집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는 왜 자꾸 집값 띄우기에 여념이 없냐.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런 주장하신 분들이 정말 계세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정말 맞벌이에도 정말 이 미친 집값에 정말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데 어떻게 집값 잡을 생각 안 하고 백날 무슨 정책 내세운다고 해서 무슨 이게 정말 결국 돈만 내버리는 거지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지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집값을 잡지 않으면 절대 출산 문제 해결되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출생 대응기획부 정말 전 이름도 정말 어려운 너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전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라면 그냥 인구부 그리고 또 그냥 인구가족부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명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명칭 굳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더군다나 여성가족부 없애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인구가족부 해가지고 결국 이 여성가족부 직원들 다 거기에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결국 내용 하나도 바뀌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인구가족부라고 하는 거는 그 가족 문제를 계속 두자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부동산 가격 문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재경부에 기획재정부에서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해 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총괄부서로서 상위 조직으로서 부총리급의 상위 조직으로서 이런 문제를 정말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 가족 문제, 이 남녀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다뤄야지만 그래야지만 초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 무슨 희망이냐 네 맘대로 해라 이러는데 정말 저는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말씀 동의해 주시면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함께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토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